네. 안녕하세요. 허재현 리포트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누구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현재 도당위원장 예. 일을 하고 있고 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네. 상임운영위원장으로 네. 당의 혁신과 개혁을 주동하는 역할을 하고 네. 있고 과거에는 지자체장을 5기, 6기 이재명 시장처럼 서울에서 은평구청장을 했고요. 아, 실제 그러셨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 부시장 또 문재인 정부 때 박원순 시장 때 네. 하셨죠?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예. 제도개혁 비서관을 네. 했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요. 예. 대통령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국정 좌표에 걸맞는지 항상 고뇌하면서도 적기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표현을 만들어낸 그런 분이셨죠. 당시 이제 한일 문제나 민정수석일 때 네네. 목격담인 거죠. 뭐 페북이나 이런데 예. 적절한 멘트를 내놓기도 하고 아주 그 예민한 그런 사안에 대한 쾌도난마적인 낙규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아군으로부터는 상당한 성원을 받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측으로부터는 엄청난 또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눈이 조국 장관을 이제 좀 약간의 좀 뭐 회의 때 바라보던 뭐 눈빛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상당히 그 공부를 깊이 하시고 예. 새벽까지 문서를 다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면 그 청와대에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글을 남기고 예. 그리고 항상 토론했어요. 그리고 수석들하고도 진짜 진지하게 하나하나를 의견을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조국 수석은 매우 현명한 그러한 인식을 표출을 했다고 알고 있고 다른 수석들은 아니 뭐 조국 수석을 볼 때 그 눈빛이 너무도 지긋하다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같은 수석들끼리 보기에도 약간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눈빛이 조금은 이제 조국 수석을 바라볼 때 다르다는 게 느껴졌나 보군요. 그리고 그때의 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수준으로 구가될 수 있었던 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봐야죠.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깊고 빨리 알아채는 수석이어서 네. 관계가 굉장히 두터웠다. 저희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매우 충직한 수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2019년 10월 14일에 예, 조국 장관께서 이제 임명된 지 약 한 달 하고 한 뭐 5, 6일 만에 갑자기 본인이 사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국민들이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 조국 장관 사퇴 선언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청와대 나와서 좀 만나시거나 뭐 이야기를 좀 들으신 게 있는지 좀 여쭙습니다. 그 나오셔서 참모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비서관 출신들 몇몇이 뭐 조언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네네 그 청문회를 앞두고 그 뭐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어드바이스도 있었고 또 심적으로 이제 힘들고 할 때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을 둘러싼 보수 진영의 총집결이 있었고 특히 검찰과 언론 그 또 서초동에는 또 조국 수호 시위가 또 있었고 예, 시민사회 중심으로 그때 강남 성모병원 그렇죠. 거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병실에 있었죠. 거기를 스쳐 지나가서 서초동 집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엄청난 분열, 양극단의 분열이 매우 극단적인 언어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있어서는 비극단성을 보였다. 그래서 엄청난 갈등이었지만은 그것이 유혈 사태나 그런 걸로 나아간 게 아니라 이제 상당한 그 분열적 상황에서 향후의 정치적 수습을
어떻게 할지 매우 귀추가 주목되던 그런 시기였죠. 그때 조국 장관을 좀 만나셨습니까? 그때 이제 후보자를? 서초동 마지막 집회로 기억나는데 예. 거기에 저도 이제 집회 현장에 가서 뭐 아는 다양한 분들하고 같이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외쳤죠. 그럴 때 이제 어디선가 연락이 와서 좀 한번 의견을 듣겠다 싶어서 조국 장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디로 어떻게 가시게 된 건가요? 어떤 아는 분의 사무실에 네, 저녁에 서초동 집회를 하다가 그날 집회가 있던 저녁, 네. 주말 저녁이었군요. 네네네. 근데 가서 이제 사무실에서 뵌 건가요? 네, 예. 네. 뭐 실례지만 좀 네. 누구 좀 기자님. 예, 말씀드렸지만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옆에서 조언 내지는 지지 지원을 하던 비서관 출신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분들이 이제 조국 수석님과 같이 계셨고, 네,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군요. 네. 조국 장관과 그때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느냐. 네. 그리고 저 선출되지 않은 마지막 권력 들이 무도한 기소권 남용, 그 다음에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버티시는 게 힘드십니까? 그러나 잘 버티셔야 된다. 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고.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본인도 엄청난 아마 멸문지화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가족 전체가 도륙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는 게 힘이 들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는 일이고 또 대통령님의 국정을 잘 보좌하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는 최대한의 인내로 잘 견디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면 법무장관 사퇴 불과 일주일, 10여일 전까지만 해도 조국 장관께서는 계속 버티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사퇴 직전으로 기억합니다. 네. 사퇴가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발표가 됐으면 그렇죠. 토요일 날 저녁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14일 월요일 날 사퇴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 12일 아마 서초동 마지막 집회일이 그날이었다면 그날이 맞을 겁니다.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거는 저쪽이 매우 당황해 보인다. 검찰이 기소를 남용했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소환 조사도 없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를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 헛방을 많이 날렸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청문회나 이런 과정에서 그들의 범죄 소명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면 진실은 승리한다 라고 생각을 했죠. 누구의 생각이었나요? 조국 장관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나요? 조국 장관은 본인이 최소한 예. 검찰 개혁의 교두보는 확보를 하고 물러나야 되겠다. 적어도 지금 현재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훼손시키려고 하는 검찰총장의 그런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동반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되는 건가요? 그 정도는 되어야 물러날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그냥 물러나면 그 다음 타겟은 누구겠느냐. 하이에나와 같은 검찰의 속성상 대통령 권력에 대한 그 도전으로 갈 거다. 대통령님이 걱정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구체적인 워딩이 기억나시는 거면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하신 모양이네요. 길고 짧은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에 첨예한 사회적 관심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뚜렷이 나시는 거군요. 네. 자, 그 말씀은 사실 이제
대중에게 발표된 것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사실 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대중에게 당시의 사퇴의 변은 나는 원래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 정도 원래부터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쓰임은 여기로 다 한 것 같다. 네. 대통령에게 우리 가족 일로 부담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변을 밝히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불쏘시개 역할을 넘어서서 검찰개혁 또는 검찰의 역습을 막는 대두보까지는 마련을 해놓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결심이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큰 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직후에 고위당정청이라고 당 대표, 원내대표, 총리 또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 의사결정 그 모임이 있었죠. 일종의 좀 비공식 아니요, 그 결정 사실상 네. 당정청 간의 고위 협의 채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게 아마 일요일 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서 이 첨예한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을 거다. 근데 본인은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고 싶지만 또 그 안에서 자기가 관두는 것이 대통령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거라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자기도 지금 그 의견을 전해 듣고 있는데 민주당 네. 몇몇 의원들로부터 주로 이제 그때는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법사위 소관이니까요.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고 또 국정감사와 확인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었고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당의 의원들로부터 이런저런 문자 메시지 등이 이제 수시로 날라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고요. 조국 장관 워딩은 민주당 의원들이 네. 당신을 최대한 우리가 청문회 등에서 소위 쉴드를 쳐줬는데 그 정도 됐으면 당신들도 당을 위해서 좀 당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확인감사 때는 좀 안 나오면 어떻겠냐. 그 얘기는 사퇴를 의미하겠죠. 그런 권유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서관님께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으면 받는 압박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은 명의 그런 의견이라면 뭐 이런저런 반대에 항상 봉착해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의 뉘앙스를 이제 들어보면 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 좀 약간의 좀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의원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지 당시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라든지 원내대표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해찬 대표나 원내대표는 뭐 조국 장관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제 검찰의 지나친 그 과잉 수사의 문제점 이런 데 대해 상당히 분개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 당시 의원들은 민주당 법사위원들로 좀 추정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확인감사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법사위 소관이니까 그렇게 추정이 될 수 있겠죠.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9년 10월 14일 이제 조국 장관 그 사퇴 발표 이후인 오후 2시 국회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는 본인 뜻이고 조국 장관이 계속 촛불을 보면서 무거운 심정을 느끼셨고 그동안 사태에 대한 고민은 있어 왔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강기정 수석이 기자들에게 한 내용과 너무나 정반대인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그 일종한 정무적인 그런 수습책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당의 미래나 결국은 그 대통령님께서 당신 뭐 사퇴하시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 고위당정청에서 그
입법이 아닌 행정개혁으로서 할 수 있는 법무개혁, 네. 뭐 별건 수사에 대한 방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행정개혁으로서의 법무개혁안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이제 수순을 만들었죠. 그 얘기를 장관이 들었을 때는 본인의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본인이 스스로 결심하고 판단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분위기나 압력,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최대한 이 검찰에 맞서서 최대한 동반 사퇴 혹은 일정한 교두보를 만들어 놓고 퇴진하고자 하는 본인의 일정보다는 그걸 앞당길 수밖에 없었겠구나. 본인이 자각했다는 말은 뭐 조국 장관의 성향상 그 충직한 예. 그 어떤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예.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9년 11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조국 장관 인사는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이제 힘의 그 겨루기에서 그야말로 마지막 승부수 연장 후반 그야말로 로스타임 때까지 갔는데 그 상태에서 절제하지 못해서 백기를 들어버린 저는 그런 형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패한 인사가 아니고 실패한 방어였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표현하자면은 네,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네. 그 두려움이나 위험에 봉착했을 때 예. 회피하는 것을 생존책으로 선택한 집권 이너서클의 어떤 비겁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사퇴에 결정적으로 명령하셨거나 그럴 분은 아니시죠. 예. 그렇게는 안 보이십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그 흐름을 잘 관찰하시는 분이시고 네. 그걸 무언의 어떤 메시지로는 말할 수는 있겠죠. 뭐 마지막으로요. 뭐 오늘 저희 인터뷰에 이제 응해주신 뭐 의의를 직접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의 이제 인터뷰 보도가 나가게 되면 아마 많은 이제 민주당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민주당 내부의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또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네, 인터뷰가 지금 어떻게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비되길 원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조국 장관에 대한 엄청난 검언, 그 유착의 공격,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다면 그 이후에 대선 시기에 또 대장동 이슈를 중심으로 또 강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엄청난 또 공격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간 이후에 3차 파도인데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역대 야당 지도자에 대한 가장 심각한 정치적 보복이 있었고 그 보복에 응당 맞서 싸워야 할 민주당 안에 동료들이 가결 행위를 이재명 대표 네. 체포동의안 가결. 네. 거기에는 다 연원이 있다. 맥락이 있는 것이다. 그 맥락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만 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충직한 조직은 자기의 조직의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미랄이 되려고 하잖아요. 서로 에워싸고 그런 조직은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령관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적의 포획망에 넣어버리는 거. 그런 조직은 성립하면 안 되는 조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촛불의 지지 속에서 탄생을 했고 또 정권의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께서 얼마나 절제적인 권력 행사를 했는가. 한숨도 여유를 갖지 않고 수도승처럼 청와대에서 마지막 날까지 근무하셨잖아요.
지금 현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 그 리더십의 그 어떤 강도, 절제력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 렉수장이 쿠데타적인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권력을 찬탈하게끔 방치했는가?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예. 그걸 보면 민주당 안에 예. 그 두려움에 봉착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걸 떨쳐낼 건가? 그 무도한 권력과 맞서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건가? 그리고 그 팀으로서의 민주당이 잘 조직되고 행동하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같이 연대해서 싸우고 그런 어떤 연대의식을 갖기보다는 희생양을 만들고 누구로 전가를 하고 나는 피해가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